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1987 아직 안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 꼭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보고 왔는데 예. 너무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답이 궁해서. 예. 뭘 물어보던가요? 네, 그냥 뭐 그 시절 상황, 그리고 진짜 그랬느냐, 사람이 저렇게 죽었느냐, 그걸 저렇게 감췄느냐, 기자들이 그렇게 멋있는 직업이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1987년이면 고등학교 때여서 예. 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얘기 짧게 해줬는데 현실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저도 그때는 중학교 때여서 뭐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집 근처에 한양대학교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최루가스 그 경험을 또 잊질 못합니다. 네, 저는 그 경험을 못했던 게요. 대학교가 주변에 없었어요. 저는 강남 쪽에서 학교를 다녀서. 아이고. 네, 그리고 그 시절의 분위기가 데모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 이런 교육을 저는 받고 자랄 때여서. 네, 87년 투쟁을 제가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 대학교 가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세요, 선배님? 네. 고등학교 때부터 반골이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도권 교육에 충실한.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영화 1987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특이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1987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파헤친 언론이 동아일보였죠. 제가 영화는 보지 못해서 그 영화의 분위기는 모르지만 1987년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고 제가 경험한 제 개인적인 사례 한 가지를 통해서 동아일보에서 제가 겪었던 기업 문화와 노동자들의 임무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건 엊그제 브리핑 2부 김용민 파일에서 황호택 선배가 나오셔서 증언하시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가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황호택 전 논설 주간이 채널A에 나오셔서 당시 분위기를 전하는 목소리가 김용민 파일에 나왔습니다. 예. 황호택 선배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편집국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대로 보도해라. 사실만 취재해오면 다 보도해 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야기가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당시에 동아일보 문화가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1975년에 있었던 백지광고 사태와 2005년에 제가 경험을 했던 사건 두 가지를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아일보 문화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1975년에는 그 유명했던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가 있었죠. 유신 정권이 74년에 여러 번 긴급 조치를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주시민들이 잡혀가고 장기적으로 옥고를 치르고 이랬습니다. 언론이 강하게 탄압되기 시작하니까 언론이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이때 그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동아일보 사옥 앞에 모여서 동아일보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한번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1974년 10월 24일에 그 유명한 자유언론 수호 대회라는 걸 열게 되죠.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이어서 그 자유언론 수호대 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2.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3.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정말 멋지죠. 멋진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이 10월 24일 동아일보 신문에 실리지 못해요. 왜 못 실리냐면 경영진이 실는 걸 반대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도 쭉 말씀드리려는 건 동아일보가 가져왔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 사건들은 기자들이 만들어 오고 경영진이 방해를 했었던 겁니다. 예, 계속 늘 그래 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기자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은 10월 25일째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갔거든요. 24일에 이게 선언문이 안 실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25일자 신문의 결의문이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아일보에는 그동안 이제 지면에 안 실렸던 인권운동가 야당 인사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되죠. 사주는 유신에 굴복했는데 기자들이 유신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별 소용이 없다고 느꼈던 박정희가 이 동아일보 주거래 광고주들을 전부 호출을 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보면 12월 20일에 광고주들이 동아일보에 찾아와서 사연을 설명하는 기록이 있어요. 원래 그 당시에 동아일보의 제일 오래된 광고주가 한일약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한일약품 광고주가 설명을 짧게 하고 광고를 신문에 인쇄할 때 그 인쇄 동판 있잖아요. 광고 동판. 그 동판을 회수해 가버립니다. 예. 그리고 대한생명보험도 연말까지 계약이 광고가 돼 있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고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부터 럭키그룹 같은 7개 광고주가 동시에 계약을 철회합니다. 그때 동아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도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었죠. 예. 이때 라디오 방송에도 13개 주요 광고주가 전부 광고 철회를 통보를 합니다. 참.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15일 이후에 광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일 발행된 신문에 광고가 없어서 백지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7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예. 그게 12월 30일에 일면 광고란에 광고국장이 직접 글을 씁니다. 굉장히 선동적인 글을 써요. 자, 우리 광고 다 끊겼다. 좋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내용의 글을 광고국장이 일면 광고란에 써요. 그리고 독자 여러분 동아일보와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라고 적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이 정권은 자해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문구를 광고국장이 씁니다. 그 글에 이제 독자들이 호응을 시작하는데 이듬해 1월 1일에 한 민주시민이 처음으로 독자 광고를 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의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시민의 광고 이후에 1352건의 격려 광고가 나오죠. 그런데 그 1호 광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고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성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 1호 광고를 낸 시민은 자신을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고 적었어요. 이 상태로 적힌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론 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 없이는 인권도, 사회 정의도, 학원과 종교의 자유도,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가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라는 권력의 음모와 오만의 단적인 증거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는 동아일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활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나는 언론 자유와 민족 회복을 열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모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언론 자유의 촛불을 지키기 위하여 이 광고문을 유료 게재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노력 방안을 밝히고 뜻있는 국민의 빠짐없는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1. 모든 민주시민은 언론 자유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아 매스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자. 2. 종교 전체, 법조인, 문화제작자, 중소상공업자와 유지시민은 업무 광고, 신년 축하, 동아의 건투를 축하하는 광고 캠페인을 동아 매스컴 전체에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3. 동아일보의 당면한 재정난을 돕기 위하여 구독료 선불 및 성금 각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자. 4. 동아 매스컴 당국이 필요하다고 결단하면 구독료의 인상, 방송 청취로 재채택을 기꺼이 받아들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동아일보에 알리자. 5. 앞으로 어떤 기간이라도 이와 같은 시련을 겪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노력할 것을 모든 언론기관에 전화, 편지 등으로 알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분개하도록 촉구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선동적이고 멋진 문구죠. 그런데 이 광고를 실은 주인공이에요. 1호 유료 광고의 주인공이요. 놀랍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이 광고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으로 적었지만 이게 이제 그 12월 30일에 경문에 가까운 광고문을 실었던 김인호 광고국장이 나중에 미디어 오늘하고 기자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밝혀요. 격려 광고를 모집 공고를 낸 다음에 과연 광고가 들어올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어떤 사람이 와서 김대중 선생의 심부름이다 하면서 친필 광고 문안하고 광고료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5년 신년호에 게재했다는 거죠. 그 김인호 국장 말로는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광고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밝히면 청와대에서 난리가 날 거고 그렇죠. 광고를 게재한 사람, 즉 김대중 중재에 대해서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누군지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히는데요.
그날 그 광고를 들고 온 사람이 김옥두 비서관이었다고 해요. 아, 김옥도 의원.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도쿄 납치 사건 이후에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동아일보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광고를 보냈던 겁니다. 그 광고문을 시작으로 이 사태가 정말로 10,000건이 넘는 독자들의 이 찬란한 광고문으로 꽉 찹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딱 3글자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 자유 이렇게 적혀 있는 광고도 있어요. 이름만 실린 광고도 있고요. 동아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광고 문건들이 10,000건이 넘게 이렇게 쭉 실려옵니다. 이걸 과연 동아일보 경영진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광고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1975년 3월 8일에요. 동아일보 경영진이 유신 정권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절감 명목으로 심의실 같은 4개 부서를 폐지를 하고요. 기자들을 해고하기 시작을 해요. 이날 하루만 18명이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2명의 편집 기자가 해고가 되죠. 이러니까 기자들이 편집국에 모여서 항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속칭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송건호 국장도 기자 대량 해고에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내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구사대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경영진이 폭력배를 동원을 해요. 기무사나 정보부가 아니라 사측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성 중이던 기자 130여 명을 무조건 편집국 밖으로 폭행으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계속해서 해고가 이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동아일보가 이렇게 무기정직하고 뭐 해고하고 한 다음에 어떤 문구까지 내세우냐면 3월 3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기자 전원 해고 이런 경고문까지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7개월 동안 이어졌던 동아일보 광고 해약 사태가 결국은 대량 해고 사태로 마무리가 되죠. 이 역사적인 백지 광고 사태, 동아투이 사태로 이어졌던 이 사태를 동아일보 사주들은 과연 자기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기자들의 역사였고요. 기자들의 역사를 사주가 계속 방해를 해왔던 역사였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동아일보 사주 일가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진짜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고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87년 동아일보가 박종천 열사 고문치 사건을 특종 보도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기자들이 주장을 하면 편집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 기자들의 뜻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문화는 바로 1970년대 선배들의 투쟁이 남긴 문화였던 겁니다. 선배들의 그 희생 속에서 87년 특종이 가능했었다는 이야기죠. 요까지는 잘 알려졌던 사건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2005년에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동아일보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김중배 국장께서 강제로 경영진의 부당해고로 해임이 되신 이후에 처음으로 2005년에 편기자들이 동아일보에서 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성함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편집국장이 이규민이라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편집국장을 그만두시고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셔서 뭐 인천에서 출마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규민 편집국장이라는 분이 조금 과하게 편집국을 잘 못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편집국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았었고 동아일보 기자라는 자긍심도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였죠. 2005년이면은요. 그때 이제 후배들이랑 술을 한잔 하는데 되게 출발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 그럼 한번 모일까? 제가 이렇게 받고 어떻게 모이지? 야, 기자총회 같은 거 한번 할까? 이걸 제가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모여보자 하고 후배들이랑 술 한잔 하고 나서 다음날 제가 편하게 그 당시 제가 7년차 기자였으니까 딱 중간이었었거든요. 예. 차장급 이상 간부들은 필요 없고 우리 평기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라는 걸 선배들하고 후배들, 기수 대표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좀 가볍게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워낙 편집국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야 좋다 한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수 대표들이 노조 사무실에 모여요. 사무실에 모여서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면 21층 강당에서 기자총회 차장급들은 빼고 평기자들 총회를 연다라는 것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부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술래부터 시작을 해서 협박, 회유, 정말 별의별 문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하. 미쳤냐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선배들한테. 아니, 그냥 후배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는 거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주 일가가 평기자들이 모이는데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지금 모이면 정말로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다라고 저한테 경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알겠습니다. 그러려니 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기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기자총회를 하는데 뭘 할까요? 그냥 모일 수는 없으니 안건을 정해갑시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되게 가볍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규민 국장이 지난번에 편집국장 될 때 우리 부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개혁주의자고 동아일보 편집국을 바꿔나갈 거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중간 평가를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요. 진짜요? 여러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규민 국장이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땡큐, 이걸로 합시다. 해서 기자총회 주제를 이걸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민 국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 본인이 편집국장이 될 때 공약을 했으니 우리 기자들이 모여서 재신임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자총회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지가 딱 잡힌 거죠. 아, 요걸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금요일 날 모일 때 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겁니다라는 주제를 A4 용지에라도 적어서 기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죠. 뭐 써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걸 네가 쓰면 네가 주도자처럼 보이고 나중에 책임을 다 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내일 다시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수 대표가 한 단어씩 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자총회의 주제는 편집국장 재신임 투표에 대한 찬반 가결 표결입니다. 이 한 문장을 전체 기수 대표가 돌아가면서 한 단어씩 쓰자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한 문장을 아무나 쓰면 되는데. 근데 왜 그런 말까지 나왔냐면 그 당시에 동아일보는 정말로 감시가 심했습니다. 기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간부들이 계속 감시를 했고 위에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배들 딴에는 그걸 쓰는 사람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 후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짐을 나눠지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웃긴 이야기겠지만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음 날에 모여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나눠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돌아온 시간이 한 9시쯤 됐는데 당시에 정치부 차장이셨던 윤영찬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윤 선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예요. 야, 완배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예, 선배. 니네들 오늘 모여서 무슨 짓을 한 거냐? 왜요? 그랬더니 야, 니네들 편집국장 재신임 투표를 이번 기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1번 선배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의결하지 않았고 그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자총회에서 상의를 해볼 겁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노조 사무실에 모여서 기수 대표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선배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영찬 선배가 야 임마 이동관 부장이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동관 부장이 정치부장이었거든요. 야, 이동관 똥관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셌어.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정치부 차장이 똥관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 그때는, 아니, 요거는 이동관 부장이라고 했다고 해주십시오. 예. 이동관 부장이 실제로는 똥관이라고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이제 윤영찬 선배는 지금 공인이시니까 이동관 부장으로 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막 대응책을 마련하는 걸 보고 윤영찬 선배가 놀라서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셌다 지금 이게 간부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잡고 윤영찬 선배한테 한참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그 한 줄을 쓰는 사람이 부담이 될까 봐 선배들 후배들이 짐을 나눠지자고 한 단어씩 나눠서 쓰자라는 의견을 모은 날이었는데 지금 이게 헤어진 지 2시간 만에 이동관 부장이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자질을 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 기수 대표들 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배? 그랬더니 그게 맞지. 지금 2시간 만에 샜으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기자총회를 하자고 기수 대표들이 모이고 후배들을 보호해주자고 한 단어씩 쓰기로 했는데 그게 2시간 만에 새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경영진 편집국장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틀 뒤에 기자총회가 열리기까지 실로 수많은 협박들이 있었습니다. 뭐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간부들 중에. 똥관이가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 루트들이 몇 분이 있으셨는데 이동관 부장은 연락은 안 하셨고요. 다른 하여튼 뭐 부국장급이다 아니면은 주요 부장급들 중에 여러 가지 이 딜을 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기자총회를 일단 취소를 하면 모든 개혁안을 다 받아들이고 하여튼 뭐 별의별 협상안이 다 들어왔었는데 그 이틀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사회를 누가 보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자총회를 금요일 7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찬 선배가 전화를 저한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영찬 선배는 그 기자총회에 참석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차장이었거든요. 예. 전화로 저한테 제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너를 믿지만 올라가면 기자총회를 해서 올라가면 이겨야 된다. 거기서 지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사주는 기자총회라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부디 밖에서 응원하고 있겠다. 그걸 열었으면 꼭 이겨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머리를 거의 삭발에 가깝게 잘고 제가 첫 번째 발언자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처음에 그 전날에 썼던 원고들을 다 엎고 올라가서 이렇게 첫 문을 띄웠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이 21층 강당에 회사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 나는 동아일보에서 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21층에 올라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기자총회를 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 기자들이 모이겠다는 건데 이 모이겠다는 이 모임, 동아일보의 전통이었던 이 기자총회를 하기 위해서 이 21층까지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자총회가 12시까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총회에 대비를 해서 편집국장을 옹호하는 기자들도 이미 준비를 굉장히 충분히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의 필리버스터라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편집국장 재신임 투표를 할 것이냐 손들고 투표를 하자는 게 저희 쪽 주장이었고요. 그 편집국장 편을 드는 조금 연배가 있는 선배들은 마이크를 자꾸 놓지를 않는 거예요. 30분씩 계속 발언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거를 뭐 다수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둥 시간이 점점 늘어져서 7시에 시작했던 기자총회가 자정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친 기자들이, 문 기자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선배들한테. 그만하고 표결합시다. 왜들 이러는 거예요? 시간 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 고성이 오갔었습니다, 그 장소에서요. 결국은 자정 직전에 사회를 보던 선배가 사실은 편집국장 편을 드는 쪽에 가까웠던 선배였는데 젊은 기자들의 고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이규민 편집국장의 재신임 투표를 할 것인지 거수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하는데 한 3분의 2가 넘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규민 편집국장 재신임 투표안이 가결이 되죠. 12시 자정쯤에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수고했던 후배들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들 서로 수고했다고 하고 나오는데 이제 윤영찬 선배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윤 선배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윤 선배를 비롯해서 차장급 이상 중에 그 동아일보의 비주류 모임이었던 선배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 선배들이 아무도 퇴근을 안 하고 모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후배들을 응원을 하면서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윤 선배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길래 이겼다고, 재신임 투표 가결됐다고. 윤영찬 선배가 옆에 선배들한테 가결됐대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와 하는 환호성이 들려요. 와 하는 환호성이 막 들리는 게 되게 감격적이잖아요. 이제 윤 선배가 야 선배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와라 그러는데 아니 후배들이랑 조금 시간 보내고 갈게요 하고 이제 수고했던 후배들이랑 간단히 소주 한잔을 하고 2시쯤에 그 자리를 가봤더니 선배들이 떡이 돼 있는 겁니다.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술이 떡이 돼서 제가 들어가니까 그때 선배들이 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냐면 이게 동아일보지. 야 자랑스럽다. 야, 우리가 그래도 동아일보의 적사 전통에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동아일보 기자지. 이 이야기를
술이 취해서 어떤 선배는 울고 어떤 선배는 소리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동아일보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통음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기억을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2005년에 그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았고요. 재신임 투표를 한다는 그 가결된 이후에 이규민 국장이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그때는 굉장히 일대 변혁의 기회를 맞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면서 결국은 다시 보수화된 신문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대목은 그 새벽 2시에 찾아갔을 때 차장급 선배들이 다 통음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 하고 환호성을 터뜨리고요. 와서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도 이게 동아일보의 문화지. 이래야 동아일보 기자지. 라를 끝없이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문화야말로요. 동아일보 기자들이 동아투이 선배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살려왔었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동아일보에서 중요한 가치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도 그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 자부심 아래 동아일보에서 똘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제가 그 한 2010년대 초반쯤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연히 그 선대인 선배하고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대인 선배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선대인 선배가 저한테 완배 씨는 이상하게 동아일보에 대해서 애정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동아일보에 대해서 애정이 전혀 없다. 나는 동아일보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되는 신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렸냐면 동아일보가 사주의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동아일보가 사라져야 되는 신문이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 저는 동아일보라는 이름 넉자에 내려오는 그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은 사주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투이 선배들의 투쟁도요. 그리고 김중배 국장이 퇴임하실 때 기자들이 광화문 사옥에서 모여서 벌였던 투쟁도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동아일보 기자들이 만들었던 투쟁도요. 사주는 다 반대했고 사주가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문화지만 그렇다고 그게 동아일보의 것이 아니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그건 사주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건 동아일보의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많은 분들이 동아일보에 애정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있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애정이 있는 건 사주의 동아일보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들이 만들어왔던 그 문화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투쟁이 아니었던 게요. 동아투이 선배들이 그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동아투이 선배들은 다 해고되셨고 풍찬노숙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걸 두려워했던 사주는 1987년 박종철 일사 고문 특종 사건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왔을 때 용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자들이 저런 특종을 해왔는데 저걸 막으면 기자들이 또 들고 일어설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쟁도 의미 없는 주제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동아투이 선배들은 처참하게 해고되시고 힘든 길을 걸으셨지만 그 투쟁의 문화가 남아서 1987년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그 특종의 기반이 된 겁니다. 기업은 오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서 만들어가는 문화도요. 저는 그 기업의 일부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투쟁을 벌일 때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깨져가면서도 저는 노동자들에게 놓인 책무는 그 기업의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심지어 비겁하게 그 싸움에 그때 도망을 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전혀 적절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요. 어떠한 기업에서도 이 사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의 문화를 재벌 같은 오너들에게 맡겨두고 그건 쟤들 거야 라고 쉽게 항복하기에는 노동자들의 임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폐악적인 오너가 지배하는 족벌 언론에서도요. 제가 그곳에 잠깐 살아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싸우는 어떠한 투쟁도 의미 없는 투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쟁이 문화로 남으면 1987년 동아일보의 특종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해낼 수도 있죠.
길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오너의 것만이 아니고 그 노동자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 문화를 정착시키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면 그 기업은 어쩌면 총수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경제의 속살과는 좀 동떨어졌지만요. 동아투이 사태와 1987년 대특종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던 2005년, 2006년 동아일보의 경험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가슴이 막 벅찹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또 그 말씀하시니까 더욱 그런데 궁금한 건요. 통음을 했던 선배들이 모였던 술집에 모인 분 중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계시고 또 우리가 알만한 분도 계십니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술값을 내신 분은 지난번 문재인 후보 언론특보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 최영묵 선배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 제일 고참이신데 나중에 이제 동아일보에 나오고 기업에 조금 있으셨다가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나오신 분이신데요. 최영묵 선배가 돈을 내셨고요. 네. 그 선배의 밑으로 한 10분 정도 계셨죠. 그래요. 이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보시기에요. 지금 동아일보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뭐 대략 이완배 같은 윤영찬 같은 더 나아가 동아투이 선배들 같은 그런 DNA를 가진 분이 한 10분 이상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그 투쟁을 처음 발휘한 분들이 선배가 아니고 제 후배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도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그 후배들이 힘들어하죠. 네.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 후배들을 만나면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열심히 싸웠으니 이제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조금 비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선배들이 이제 그 후배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 후배들이 더 잘 싸워주기를 원하지만 야 그래도 너희들이 남아서 더 열심히 투쟁해야지라고 말하기에 선배로서 너무 비겁하죠. 저는 도망치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기를 가진 후배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만약에 동아일보가 어렵긴 하겠지만 위에서부터 만약에 사주가 정신을 차리고 변화를 한다면 동아일보를 올바로 만들 만한 인재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혀 주류가 지금은 아니라는 게 문제고요. 그 친구들을 선배들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외진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고요. 제가 김재호 씨라면은 지금 발행인이라면은 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입니까? 근데 그 김시문중은 이걸 성가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적폐로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말 다 했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시간이 조금 오바됐지만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